저 지하에 있는데 20m인데도 못 가고 벌벌 떨고 있어요. 반지하 같은데 그 남자놈들이 자기 애인 죽여서 막 쟁여놓고 그랬는데 그거를 들고 나오는데 시체가 물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들고 나오는데 터져갖고 다 뒤집어 써갖고 원래 톤도 이렇게 늘 일정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셨죠? 그쵸 이렇게 막 지금은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네. 좀 재수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너무 이게 톤이 안 뜨니까 맞아요. 네. 사람이 좀 생기가 없어 보인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이 사람이라면 감정에 네. 따라서 또는 주제에 따라서 이게 목소리의 높낮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게 훈련된 겁니다. 이게 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면담 들어갈 때는 톤이라든가 표정을 네. 이 억제하는 그걸 훈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얼굴 표정은 그러지 않은데 톤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자 2005년 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1기로 선발되셨습니다. 맞습니까? 프로파일러만 20년. 와우. 근데 사실 진짜 프로파일러라고 하면요. 범죄자를 다루는 본인만의 분명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노하우로 사건을 좀 해결했다. 이제 프로파일러 중에서도 전공이 좀 다릅니다. 연쇄방화 주전공인 연방. 사람이 있고 연쇄살인 전공인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화학과 나왔고 CSI 쪽 가까우니까 연쇄방화 쪽에 처음에 일을 했는데 네. 가장 힘든 게 말을 안 합니다. 이제 취조할 때 뭘 해도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재롱을 많이 떨어야 됩니다. 재롱을. 예를 들면 제가 연쇄 방화범입니다. 불 지르셨어요? 지르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진짜입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되니까 프로파일러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그 오줌 소태 같은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같이 버텨야 되니까요. 나도 물을 안 먹고 요거 한 잔 먹고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떠들어대는 거 속에서 그 거짓말을 벗겨내는 그 안에 진실을. 특히 이제 성범죄자들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왜? 이제 이성이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아니 제가 진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아니, 그러지 말고 그거부터 쓰고. 아니 이게 아니 그 쓰는 게 말부터 문제가 아니라 쓰고. 이거 통제를 하시는구나. 예. 통제를 하고 이제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과시형이 많습니다. 자기 방법에 대해서 우월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했다는 것을 떠들고 싶어합니다.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어하고. 네. 가끔 근데 진실을 조금 안 해주면은 다시 안 올 거니까 조금 얘기가 줍니다. 힌트를. 사실 내가 16차와 17차 사이에 한 건이 있는데 내가 우리 저기 박사님한테만 이렇게 알지? 이런 뉘앙스를 해주면 이게 계속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에 계속 이런 그 몇 달이 남는 겁니다. 계속 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이 그거죠. 좀 조종하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게 있죠. 조종하는 거. 매니플레이션 하는 예, 거. 그렇게 조종하는 매니플레이션을 네. 저희들도 사실은 당해줘야 되고 안 당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만나야 되니까. 알고 당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를 싫어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왕이거든요. 왕. 그리고 거저 먹여주죠. 황제 전략 같은 거죠. 그런 자들은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한다는 그 두려움을 보는 그 눈을 보는 게 네네. 너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해야 되죠. 이제 계속 우쭈쭈 해주는 것도 부담이 중요한 없구나. 부분인 거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는 이미 또 그런 거를 몇 번을 해보면은 경험치가 쌓여갖고 이제는 또 이제 프로파일들을 찜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농담 따먹기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사이코패스는 거짓말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네. 이미 드라마 대본이 머릿속에 한 20개 있는 겁니다. 뚝 치면 한 몇 장면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쭉 또 그래야지 그래 이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저도 살인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같이 이제 손잡고 지옥문으로 들어갔다 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나올기가 힘듭니다. 그게 사실은 이 프로파일러들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럼 네. 근데 어쨌든 용의자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프로파일러랑 그다음에 용의자와의 두 사람 사이에서의 이 심리적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용의자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를 방어하기 필사적으로 이 에너지를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맞닥뜨리고 1대1로 딱 맞대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네. 그 이 뇌가 쓰는 에너지가 높은 네. 것은 얼굴 표정을 봐야 되고 네. 다리, 손도 다 봐야 되고 네. 그 데이터가 사실 축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손가락을 움직이고 얼굴 움직이고 이럴 때 어떤 거 이게 다 계속 그 짧은 시간에 판단해 갖고 다시 붙이고 판단해 갖고 이걸 컴퓨터가 해야 되는 걸 해버리니까 보통 한 서너 시간 하고 나면은 그냥 처음에는 녹초가 돼요. 푹 떨어지죠. 이게 그냥 뭐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3일 일조가 돼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못하면 이제 그 번아웃 되죠. 완전히 번아웃 되죠. 일주일도 못할 겁니다. 배상훈 교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직업병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 온갖 잡다한 강박들이 다 있습니다. 강박. 예를 들면 여기 집에 문을 안 닫습니다. 어머. 모든 찬장에 가구에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왜요? 왜? 문이 없나요? 문을 열어놓으시나요? 문을 일부러 열어놓습니다. 빌트인 같은 것도 다 그냥 빼놔가지고 네. 초기 현장에 갔을 때 무심코 열었는데 시체가 튀어나와. 무심코 열었는데 이렇게 토막난 게 툭 튀어나온 경험을 많이 해갖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렇죠. 쓰레기 봉투 같은 게 보면 이제 휴대자루나 그러면 이제 발로 한번 툭툭 차보죠 먼저 문 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시체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현장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시체를 못 보는 겁니다. 봐야 되는데 예,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시체가 저 지하에 있는데 20m인데도 못 가고 벌벌 떨고 있어요. 옛날에 지하 같은데 반지하 같은데 그 남자놈들이 자기 애인 죽여서 막 쟁여놓고 그랬는데 그거를 들고 나오는데 시체가 물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들고 나오는데 터져갖고 다 뒤집어 써갖고 너무 큰 어떤 그 상황 때문에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런 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가구의 문을 못 닫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저희 집엔 칼이 없습니다. 저희 집엔 칼이 없어갖고 그럼 요리는 어떻게 해요? 작은 가위, 문구형 가위로 합니다. 아이들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적지 않게 칼을 안 가지고 다니고 네. 집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예. 위험한 자극이라고 그렇죠. 예. 이렇게 느끼시네요. 그러니까 특히, 그걸 예. 최소화시키는 면이 있으시네요. 그게 직업병 같아요.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삶이.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의심병도 많이 있는 거고 굉장히 그 고위험도의 범죄자들이 네. 인터뷰하고 인터로게이션 면담하고 그러면은 거의 95%는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그냥. 근데 처음부터 왜 끝까지. 그렇죠. 뭐 고위정도 있지만 비슷한 이름의 정의종 사건도 비슷하고. 네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유정이 붙잡힌 뒤에도 진범이 따로 있다면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5일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은 범행 엿새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고유정의 범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일삼으며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딸 친구를 죽였다고 시인했습니다. 체포된 지 닷새 만에 그리고 3차례 경찰 조사 끝에 나온 자백입니다. 근데 이영학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벗겨내기가 힘들었다고.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가 그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영학 사건은 진짜. 네. 어금니 아파. 네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사람들을 속이는 거를 쉽게 너무 생각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이득을 하는 위한 거죠. 거니까요. 그 이득도 아주 심각한 범죄적 이득을 위해서 하니까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왜곡돼 있는
반사회적 인격을 가진 사람을 설득해내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도전해야 되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는 사람에 대한 약간의 환멸 같은 건 느껴지는 거고 보통 사람들한테도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이 사람이 지금 뭘 숨기고 있나라고 하는 게 먼저 탁 들어가면 그런 것을 생각하는 내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오랜 동안 직업에 충실하시면서 이 직업에 의해서 일상이 좀 잠식이 좀 됐다. 일상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볼 수가 있네요. 네. 거의 이제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거의 20년 넘게. 이게 언론에 알려지고 이런 것이 되면서는 제 얘기가 안주거리가 되겠고 당연히 그죠? 처음에는 되게 재밌대요. 사건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왜냐면 그걸 공유 못하는 상황이 오죠. 그렇지. 그래서 많이 축소돼요. 제가 축소시키지 않으려 해도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좁아진 사람들 속에서 적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불행한가요? 그게 불행한 건가요? 덩그러니 그냥 혼자 계신 집에 가셔서 얘기를 나눌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한 인간으로 보면 좀 외롭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죠. 그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나이가 40대쯤에는 그런 거 없이 막 정신없이 했는데 50대 넘어가니까 그렇죠. 외롭죠. 사실은 외로운 거죠. 예, 외로운 거의 감정을 뭉개버리고 사는 거죠. 사실은 제가 여기 넣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개념 규정을 안 하고 틀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제 어떨 때 그 외로움이 아주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세요? 보통은 이제 어머니를 오랜만에 했을 때 어머니 뵈면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하시죠. 늘 하시는 말씀 쭉 하시죠. 이제 그 4절 끝날 때쯤에 현타가 오죠. 근데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일을 시작했던 16명 애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혼자 사네요. 그리고 혼자 사네요. 그리고 결혼한 애들도 이혼을 한 애들이 많네요. 아유. 생각해 보니까. 어머. 그리고 결혼 애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지만은. 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업적인 역할 활동과 일상에서의 요 어떻게 보면 이 경계를 잘 지워서 분리를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되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걸 또 이제 잘했던 저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직업군에 비해서는 좀 퍼센트가 높은 거죠. 네. 그러면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고. 해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선볼때가 가장 게 제가 첫 장면에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잘 웃기고 네.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래서 잘하면 1시간은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야, 대단하시네. 근데 이제 1시간 지나면은 뭔가 그 여성분이 표정이 바뀌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1시간 지나면 범인을 다루는 것 같아요. 범인을 다루는 것 같아요.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 버릇이 얼굴 잘 안 보고 그냥 얘기할 때도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너무 많이 보면은 그 사람이 의심하고 또 반대로 내가 의심한다 생각해 좀 이상한 묘한 상황이 돼갖고 그냥 보통 이 상태 약간 비틀어 앉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죠. 네네. 아니 근데 뭐 좀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결혼하고 싶은데 이래저래 바쁘고 일하다 보니까 놓쳤어. 이 부분이 많으세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누구랑 굉장히 가까워지는 게 어려웠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40대가 좀 됐을 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뭐 한 5자나 든다고 하는 사학재벌의 어떤 분하고 이제 그 선을 보게 됐어요. 선 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결혼 전까지 갔죠. 근데 너무 상처가 컸던 거예요. 제가 왜 필요하냐? 보디가드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용됐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배 교수님 하시는 직업적인 어떤 특성을 고려는 해야 되는데요. 프로파일러 분들이 다 미혼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결혼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배 교수님이 이렇게 혼자 마음에 이렇게 내재화시켜서 혼자 다 이것을 그냥 혼자서 다 해결을 하시는 그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다 서로 싫어해요. 저희 이모가 무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모가 이제 보인다고 하잖아요. 야, 그 귀신들이 니네 다 어깨에 있구나 이렇게. 그럼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겠죠. 또 우리 친가 쪽이 가족 구성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이제 오래전에 그 집단 학살의 피해자였다고 해야 되나? 그 집단 학살의 피해자였다고 해야 되나? 친척 친척.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건 아시죠? 여순 사건이라고 해서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다. 이념의 문제로 이제 그래서 친척들이 별로 싫어해요, 서로들. 아버지 형제가 한 7남매가 넘는데 그 앙금들이 가지 남아 있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아예 그 가족은 아예 안 보고. 그러니까 뭐 큰아버지는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사회주의자가 됐고, 그 동생은 이제 유학을 못 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면사무소 해고 경찰이 됐고, 그럼 당연히 해방 이후에는 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야, 너무 어렵다. 가슴 아픈 그래서 뭐 네.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예. 네. 그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조정래 소설가가 원래 그 몇 가족을 놓고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저희 배씨 집안이 그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나중에 조정래 작가가 나중에 수레를 하는데 네. 실화는 실화인데 두세 가족의 실화였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한국 사회, 한국의 역사적인 것에 그 부분이 제노사이드의 영향이겠지만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사실은. 네.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은 가족 사이에서 또 태어나서 양육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쩌면 가족 간의 따뜻함이라든가 만났을 때 굉장히 즐거움이라든가 가까운 데서 오는 그런 안전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 예를 들면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고발해 갖고 뭐 그런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제 신뢰라는 건 사실은 네, 그렇죠.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어떤 결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네. 겁나는 부분이랄까 그런 것 그러신 것 있죠. 같습니다. 누군가와 철륜을 맺는 게 좀 두려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생길 어머님이. 아, 그렇죠. 네. 그럼 저는 어머니 따라서 장사를 중학교 때까지도 장돌배기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삶 자체가 치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고등학교를 올 때 제가 파일럿을 지망했거든요. 공사 성적도 다 되고 했는데 마지막에 걸린 거예요.
사관학교에서 뽑지 않았나요? 예, 연자제가 걸려버리니까 걸려서.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얘가 왜 못 가지라고 했는데 그걸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들은 얘기를. 네. 그때까지 숨겼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저는 그때까지는 진짜 세상에 거칠 게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그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 자신이 잘못돼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완전히 족쇄처럼 발목을 잡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일면 있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절망스럽고 무력감을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때 고통스러웠는데 내색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신 것 같았고, 네. 너무 미안해하시고 예,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그냥 며칠 그러다가 말았는데, 근데 계속 그게 남아 있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그 무당 이모께서는 너는 여기에 앉아 있는 네 그 큰아버지를 귀신 때문에 못 갈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모님이 이제 무속 네. 그 무당이시니까 계속 이제 이거는 네가 신을 받아야 돼. 뭐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질색하셨죠. 네네. 그러면 배 교수님 입장에서 가족이 친가는 그래. 또 외가는 끊임없이 나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였을 것 같아요. 두려웠죠. 네.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은 어머니는 모르시죠. 어머니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죠. 왜냐면 어쨌든 어떻게 또 아무리 그래도 이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지만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생애사 연구를 했어요. 네. 무당들의 생애사. 생애사. 네네. 네, 무당들이 떠들기 시작하면 8시간 넘게 막 떠들잖아요.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개입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로 연결되냐면 살인범들의 생애사로 연결돼 갖고 네. 내가 프로파일로 채용되게 된 거죠. 네. 교수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도 하셨지만 뭔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가는 걸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좀 낮추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직업적 역할이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사람을 이해하는 걸 통해 뭔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일에 열심히 몰두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